안녕하세요. 차다은 변호사입니다. 국민참여재판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국민참여재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국민참여재판 저 같은 형사 전문 변호사도 사실 준비기일까지만 출석을 했고 국민참여재판을 실제로 진행했던 적은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제 주변에 형사사건을 주로 하고 있는 10년차 이상의 변호사들 중에서 제 친구들 다 물어봤는데 국민참여재판 한 번도 안 해봤다라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 자, 제가 통계자료를 볼게요. 법원에서 통계자료를 내는 사법영감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제 그 책을 보고 알게 된 건데요. 2020년 한 해 동안 국민참여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형사사건의 입건된 수가 26만 건이 좀 넘습니다. 26만 건이 넘는데요. 이 중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접수한 건은 856건. 제가 봤을 때 거의 신청건이랑 거의 동일할 것 같아요. 865건이 신청을 했는데 실제로 진행이 된 거는 96건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수 있는 게 26만 건이에요. 26만 건 중에서 100건도 안 했대. 96건밖에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다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주변에 형사사건을 굉장히 전문적으로 하고 잘하고 있는 10년 이상의 변호사들 중에서도 국민참여재판 한 번도 못 해봤어 라는 소리가 나오는 거죠. 물론 2020년인 경우에는 코로나가 막 확산되다 보니까 국민참여재판을 꺼리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낮은 거이기는 하나 가장 많았던 때도 뭐 200건, 300건을 넘지 않는다. 그 정도였다. 라는 것입니다. 통상 한 200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변호사들이 실제로 국민참여재판을 경험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죠. 이렇다 보니까 이제 국민참여재판에 대해서 경험을 토대로 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성범죄나 이런 경우에 제가 서울 고등법원에서 국선 변호사를 하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 굉장히 애매하고 이 사건이 만약에 그냥 판사가 판단을 했다면 무죄를 과연 줬을까 싶은데 배심 재판에서 만장일치로 무죄 나온 케이스들도 몇 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참여재판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변호사 입장에서도 경험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무죄를 주장하는 사안이나 좀 국민참여재판이 좀 적절하다라고 생각하는 사안이 있으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를 변호사도 원하지 않고 판사도 원하지 않고 검사도 원하지 않고 피해자도 원하지 않고 피고인도 원하지 않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거의 없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하나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민참여재판에 적합한 사건이 뭐냐는 건데 자, 이거는 판사가 판단을 하는 게 아니고 배심원이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뭐다? 국민 일반인이 봤을 때 이 사건에 대해서 이런 게 왜 유죄지? 아무리 법을 잘 몰라도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사건 인 경우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는 자, 하나 앞으로 얘기를 하자면 주로 무죄 사건이라는 거죠. 무죄를 주장하는 사건. 이런 게 무슨 죄가 되는 거야 라고 따지고 싶을 때 국민참여재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판사가 봤을 때는 유죄로 보더라도 자, 판사가 봐도 무죄로 볼 뻔한 그런 사건은 애초에 기소가 되지도 않았을 거고요. 검사가 유죄라고 본 사안을 판사가 무죄라고 보기는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자, 이 사건의 경우에는 우리가 새로운 증거도 없으니 법원에 판사에게 물어보기보다는 우리 일반 국민의 법감정으로 봤을 때 이런 것도 죄가 된다니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사실 판단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사안인 경우에 배심 재판을 신청하게 되는 것이죠. 배심 재판에서 왜 성범죄가 많으냐? 성범죄인 경우에 배심 재판을 선호하는 경우가 왜냐면 다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자, 증거가 너무 명확한 경우에는 판사가 보나 일반 국민이 보나 사실 비슷하게 판단할 수가 있는데 성범죄인 경우에는 어때요? 증거가 많지가 않잖아요. 진술 증거만 있는 경우들도 대부분이고 아니 이런 경우까지도 추행이 인정이 돼요? 혹은 이런 경우에도 강간이라고요? 이거는 분명히 동의가 있는 상황에서 한 거 아닌가요? 혹은 아니 이런 전제 사실이 있었다면 이 가해자는 당연히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고 믿은 거 아닐까요? 과연 이 사람에게 강간의 고의가 있었을까요? 라고 따지기에 굉장히 적합해 보여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성범죄인 경우에는 국민참여재판을 통해서 무죄를 받은 케이스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 정리된 문장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국민참여재판에 적합한 사건은 3가지 유형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을 기준으로 한 판단이 필요한 사건이다. 두 번째, 무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건이다. 세 번째는 이례적인 양형 요소가 있거나 충분한 양형 심리가 필요한 사건인 경우에 국민참여재판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쉽게 풀어서 말씀드린 내용이랑 같습니다. 결국 국민참여재판이라는 건 이런 요소가 맞아져야 돼요. 자, 성범죄라고 하면 그럼 일반 국민들이 다 죄가 안 된다고 생각하나요? 아니죠. 우리가 충분히 전후 사정이 있는데 억울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상황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언론에 공개가 된다면 댓글 반응 어때요? 대부분 야, 물리적 거세를 하자, 화학적 거세를 하자, 성범죄자는 다 아웃, 성범죄자랑 같이 살고 싶지 않아요. 성범죄자는 다 사형을 쳐야 돼요. 막, 여론이 거의 그렇잖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아무리 본인이 무죄를 주장하는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죄질이 안 좋아 보일 수 있는 국민의 입장에서, 야, 너 같은, 꺼져!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안인데 국민참여재판을 하지는 않겠죠. 그거는 차라리 법리를 따지는 게 맞고, 국민이 봤을 때, 야, 이런 거가 뭐가 범죄야.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국민참여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서울고등법원에서 국선 사건을 하면서 만장일치로 무죄가 나왔던 사건이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요. 피고인이 대리운전 기사였어. 대리운전 기사였는데 피해자인 여성이 만취한 상태로 차를 탔고 그 여성의 차를 몰고 여성의 집으로 이제 대리기사 운전을 해 갔던 거지. 이제 그런 사안에서 이제 피해자가 야, 너 우리 집 가서 술 한잔 할래? 야, 나 기분 좋은데, 너도 그냥 내가 오늘 하루 일당 줄 테니까 나랑 같이 술 마시자. 뭐 이렇게 진행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친구도 부르고 뭐 이래가지고 막 이제 같이 술을 만취한 상황에서 추행을 했다는 거였는데, 그걸 이제 국민참여재판으로 했을 때 이 사람의 경우에는 만장일치로 무죄가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추행이야. 사실 증거도 없었고, 피해자 진술밖에 없었어요. 걔가 날 만졌다는 증거가 어디에도 없었고, 또, 목격자도 없었고, 그런데 단순히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게 됐을 때 이 사람은 너무 억울한 거지. 나는 만진 적이 없는데 뭔 소리지? 그래서 설령 이렇게 일부 뭐 호의적인 터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술 마시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술이 많이 취해 있으니까 뭐 그랬구나 이러면서 한 거지 난 추행이 아니다 라고 주장을 했을 때 자,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야, 뭐 이렇게 증거도 없고 이런 거를 유죄로 인정을 한다면 좀 이건 좀 아닌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서 만장일치로 무죄가 나왔다는 거예요. 제가 그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한 거는 아니라 구체적인 전후 사정은 모르지만 판결문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장일치로 무죄가 됐어. 자, 항소심이 됐지. 고등법원으로 올라왔어요. 보통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으로 무죄가 나온 사건은 항소심에서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대법원의 기본 태도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뒤집어졌어요. 뒤집어져가지고 지금 대법원으로 넘어갔는데 여튼 당시에 피해자가 제대로 진술하지 않았고 특히 이제 우울증 약이나 이런 약을 복용하는 것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을 그때 좀 제대로 할 수 없었고 피해 상황에 대해서도 제대로 진술을 못하는 경우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계속 무죄가 나올 줄 알았는데 여튼 그거는 무죄로 항소심에서 바뀌어버렸던 그런 사안이 있었어요. 저는 좀 납득이 안 되는데 여튼 국민참여재판에서는 그런 경우에 무죄를 선고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국민참여재판을 권해서 진행하는 케이스들이 있죠. 근데 다만 가장 중요한 거 뭐다? 국민들이 생각했을 때 무죄라고 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케이스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성범죄야 라고 하면 인식을 안 좋게 보지 저 사람이 억울하겠네 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소수일 수밖에 없죠. 근데 거기에다가 자, 변호사가 그렇게 판단을 했어. 국민참여재판으로 우리 합시다. 피고인이 강력히 원해. 그런 경우에 신청을 했어요. 자, 그런 경우에도 어떻게 되냐면 성범죄 피해자가 국민참여재판으로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원칙적으로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 청구를 기각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국민참여재판은 안 되고 일반 형사재판으로 넘어가는 케이스들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물론 반대하는 피해자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데도 진행하는 게 의미가 있어 보이는 경우에는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피해자가 국민참여재판을 꺼리는 이유는 뭘까요? 그게 왜냐하면 피해자의
피해자의 진술이나 관련 증거들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해서 본인 입으로 진술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가해자도 있고 뭐 판사, 검사 막 너무 무섭잖아. 게다가 지금 이 사건을 유무죄를 판단할 배심원들, 나 누군지도 모르겠고 혹시라도 뭐 아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해? 그런 일반인들이 또 다 이제 배치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출석을 해서 진술을 한다? 아무리 내가 얼굴을 가리고 한다고 하더라도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참여재판 할래라고 물어보면 피해자는 보통 싫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또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되지 않는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처지다 보니까 뭐 1년에 한 100건, 200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26만 건 중에. 그래서 국민참여재판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당사자들, 특히 피해자가 꺼리게 되는 경우들이 있고, 국민참여재판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할 사건도 생각보다 적다라는 점이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이슈는 뭐냐면, 제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변호사도 싫어하고 검사도 싫어하고 판사도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추행의 경우에 설령 내가 무죄를 주장한다라고 하더라도 첫 공판 기일에 앞으로 너 재판 어떻게 진행할 거야? 라고 판사가 물어보고 나는 무죄를 주장하기 때문에 피해자 측의 진술은 증거를 동의할 수 없어. 다 부동의 하면은 자,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다음 기일에 피해자를 증인으로 부를 거야. 자, 그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그럼 거의 어떻게? 한 2번? 혹은 3번 추가로 부를 증인이 많지 않다면 3번 정도만에 끝나요. 아무리 길어도. 근데 이런 사건의 경우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거야? 뭐 증거 어떻게 일단 단독 사건인데 추행은 단독 사건이면은 이거 어떻게 할 거니? 국민참여재판 너 하고 싶어? 나 하고 싶어 하면 일단 이 사건은 합의부로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은 첫 기일이 그냥 휙 공회전이 되겠죠? 합의부로 올려보낼게. 우리가 한번 판단해보고 합의부로 올려보낼지 말지 판단할 거야. 일단 돌아가 라고 하면은 그 다음 기일에 이제 합의부에서 진행을 하든 아니면은 단독에서 진행을 하는데 국민참여재판이 적법한지에 대해서 조금 더 확인을 해보겠다 라고 진행이 되든지, 그렇게 단독에서 진행이 될 수도 있고. 자, 합의부로 또 올라가. 그럼 합의부로 올라가면 자, 증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야? 증거 목록이 이렇게 있던데 너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니? 논의를 총 8번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국민참여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거의 한 8달 정도의 시간, 5달에서 8달 정도의 시간을 준비하는 데에만 써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지. 재판부도 힘들고 변호사도 힘들고 피고인도 힘들고 검사도 힘들고 다 힘들어요. 게다가 다 정리가 됐어. 그래서 국민참여재판 날짜가 정해졌어. 그러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국민참여재판이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배심원 선정에서부터 시작해서, 게다가 이제 법을 모르는 일반인을 상대로 재판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법리도 PT로 설명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당연히 전제로 깔려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우리끼리는 프로들끼리는 다 알아서 할 수 있는 내용을 하나하나 설명을 해야 되고, 그 설명을 하는데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각적인 자료나 이런 것을 또 정리를 해야 되니까 일이 너무 많아지는 거죠. 이게 이렇게까지 할 일이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통상 국민참여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또 많은 거예요. 피고인도 아니 나 억울한데 나 판사님 이거 진짜 아니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고 싶지, 배심원을 선정하고 뭐 해가지고 뭐 거의 뭐 몇 월 달 동안 이걸 사건을 진행을 해서 만약에 그랬는데 더 안 좋게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걸 감수해가면서까지 하겠다는 게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사건이 거의 없는 겁니다. 기소가 되고 공소장을 받게 되면 피고인에게 공소장 그 뒤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지 여부에 대한 의견이 붙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게 나한테 유리할지 불리할지, 그리고 국민참여재판을 하면 나는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며 어떤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실 때 이 영상이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각 사실관계마다 조금 다르고 사례마다 다르고, 기존의 법원에서 법리가 잡혀있는 사안인지 아닌지 여러 가지를 좀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판단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이다 라는 점 말씀드립니다.